압축적으로 짧게 할게요. 중간에 끊고 해도 되죠? 그냥 바로 갑시다. 아유, 이번에 감기가 오래가네. 많이 걷으면 건강도 좋아지구나. 그럼 감기 같은 거 안 걸려? 잘 안 걸리는데 원래. 근데 또 걸리면 걸리지 뭐. 코감기는 한번 왔었는데 한 이틀쯤 뭐 지나니까 또 떨어지던데. 그래, 그거 한 번씩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보링은 하는 거지. 그렇지. 좋아지겠어. 선생님이 설명 잘해 주실 거야. 오늘 개헌 공부는 이걸로 다 끝이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오늘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제가 헌법 개헌입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 간사시죠? 전체 국회로는 간사시고,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위원장인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뭐 더불어민주당에는 특별한 직책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이라는 걸 두지 않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논의의 책임을 맡고 계시고 국회 개헌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신 이인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서울공대, 연세공대 뭐 이런 건 있어도 민주공대라는 거는 아니, 그래서 원래 민주공대가요, 네. 여성이 나오면 민주여대, 네. 지난번에 광장에서 이목상 선생이 나오면 민주예대 이러는데, 네. 저는 그럼 민족고대 출신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 들어오면서.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개헌인데, 네. 야, 이거 민주예대도 있고 이상하고 민주헌대도 이상하고 이건 영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민주공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인영 의원님이 워낙 포스가 있으셔서 그러신가, 워낙 머리가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신데, 네. 제가 평소에는 머리를 잘 빗고 나오는데, 네. 아까 보고 나가서 머리 빗고 들어오는데 계속 머리가 쓰는 거예요. 쭈삣쭈삣 머리를 막 일으키게 하는 그런, 네. 기의 소유자이신 우리 이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대협 일기 의장이시고, 네. 요새 그 유명한 전대협 주사파가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기에 전체의 대장이신. 네. 세월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아마 지금쯤 1987에 나오는 김정남, 그렇죠, 간첩단 사건으로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제가 1월 1일 날, 네. 원래는 우리 연구원의 식구들이나 기자들하고 같이 볼까 하다가 1월 초에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자고 해서 1월 1일 날, 네. 1987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봤죠.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셨고?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리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고. 전태일 열사요! 김장진 열사요! 장준하 열사요! 김태훈 열사요! 황정하 열사요! 김희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이동주 열사요! 김경수 열사요! 신성일 열사요! 강장철 열사요! 송광영 열사요! 박영진 열사요! 황교익 천여 영영여! 박영만 열사요! 김종태 열사요! 박혜정 열사요! 표정도 열사요! 황모영국 열사요! 박정만 열사요! 홍길 열사요! 박종철 열사요! 오동근 열사요! 김영렬 열사요! 이한열 열사요! 오랜 싸움 끝에 그날이 오면의 가사대로 고된 땀방울과 함께 했던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보람과 자부심 이런 것들도 느끼지만 역시 마음속에 박종철과 이한열에 대한 애잔함, 그리고 수많은 고문 속에서 때로는 바보가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애잔함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실존 인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박종철 의사가 저희 대학교 이자 같은 서클 후배였어요. 글쎄. 근데 거기 뭐 종철 어머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한열 어머님, 그다음에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뭐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뭐 이부영 뭐 선생부터 시작해서 김승훈 신부님, 심지어 저는 그때 그 교도관도 아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참 힘들대요, 보기가.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화통하게 웃기는 쉽지 않고, 글쎄 뭐 통일이 되었을 때쯤 그렇죠.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웃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풀리겠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의원님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 의장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통일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전대협의 추억과 함께 네. 전대협 1기 의장으로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인영과 함께 이 시점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열렬하게 통일의 기치를 들고 있는 이인영을 사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근데 걸으신 게 그 어디죠? 외국에 걷는 걸로 유명한데? 2008년에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을 때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를 걸으셨고 거기 800km 걷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한번 한 번. 지난 여름에 이제 DMZ 민통선을 네, 민통선. 걸었고 그랬죠. DMZ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민통선을 그러면 새로운 또 길을 여신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저도 보면서 아 이거 내년엔 꼭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네. 했는데 사실 이인영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김근태이기도 하고 87년 김근태 통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마 민통선을 걸었던 이인영을 걷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걸었던 소감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선 통일이 좀 멀어지고 있다. 통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북에서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고 쐈잖아요. 북은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네. 마치 그 난소공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한 번쯤은 DMZ가 우리한테는 그런 분단과 적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세계인들한테는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생태적,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MZ를 내 땅이지만 못 들어가지만 민통선을 걸으면서 좀 기웃거리고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꿈을 잉태하고 싶었죠.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 것 같았던 땅을 내 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걸으신 거네요. 진짜 의미 있는 걸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인영 의원님은 사실은 저희와 동년배고 네. 학번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데 학생 직후 시절에 뵐 때나 지금이나 마치 돌아가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근태형님을 보는 것 같은 진지한 김근태를 연상시키는 진지한 이인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저는 87년에 감옥에 있었어요. 네. 85년에 들어서 네. 88년에 나왔으니까. 네. 87년 의장이면 87년 6월 항쟁의 전 과정에 감옥 안에 있지 않고 현장에서 거리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87년에도 감옥을 2번 갔어요. 87년에도? 6월 항쟁 초반에도 갔다가 6월 항쟁이 초반에 성공하면서 중반에 풀려 나오고, 그때 그러면 그때는 단기간 15일, 16일 교도소? 구치소까지 갔다. 구치소. 네. 그래요? 그때 국민운동본부 지도부들도 잡혀갔다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좀 먼저 6월 60부터 6.29 사이에 6월 1일부터 해서 6월 17일 6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1일부터 17일까지 6.29를 만들어낸 것이 정점으로 갔을 때 그럼 결국은 정점으로 가는 과정에는 어쨌든 거리 6월 10일은 없었고 6월 18일은 있었고 저는 그때 6월 청주교도소에 26일 있었는데 그 거리를 구경하고 싶어서 탈옥을 꿈꿨습니다. 근데 부럽습니다. 그때 거리에 계셨고 역사에 남긴 또 전대협이 대선 앞두고 11월 15일 날 또 잡혀갔다가 대선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는데 네. 졌다고 그래서 또 바로 빵투를 시작하고 그렇게 87년을 보내셨는데 그 87년은 우리에게 6월 항쟁으로 거리의 승리와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또 대선 패배도 가져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87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개헌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 생각해 보니까 87년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낸 6월 항쟁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30년 이후에 다시 개헌을 지금 하는 참 이게 역사는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네.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가집니까? 그때는 우리가 6월 항쟁엔 이기고 대통령 선거엔 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촛불 시민혁명에서도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약간 욕심이 하나 더 있었다면 6월 항쟁에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는데 막상 개헌의 시기에는 우리는 구경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소위 삼김 뭐 양김이 완전히 쟁쟁할 때였죠. 개헌과 헌법의 문제는 완전히 정치권이 다 가져갔었는데 우리는 거리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성과를 정리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하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촛불 시민혁명의 주인들이 개헌까지도 주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고 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차이네요. 그 역할을 좀 제가 해보겠다고 우리 당의 개헌특위 간사도 하고 우리 당 개헌 전체 과정에 책임도 지는 역할을 자임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생각보다 이 깽이 심해서 잠깐만 그거 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87년 헌법 체제를 만든 거리의 동력의 주인공이 이제 2017년 새로운 30년 만에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민의 것이 되게 하자는 소망을 갖고 주역이 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왜 개헌해야 되고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진도는 모든 논의는 다 해본 논의는 다 했다. 예. 그리고 거의 검토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할 정도로 만큼 다 했다. 예.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 어느 정도 한 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개헌의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우선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다. 거기에는 정보사회로 아주 깊숙이 진입한 이런 환경도 있고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의 의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곧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몰고 올 우리 사회의 어떤 충격, 여파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9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헌법상에서 경제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했어요. 87년 헌법에서도 사실상 80년 전두환 파쇼 헌법의 연장선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놓여 있고 무슨 경제 민주화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엄청난 진전인 것처럼 일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1980년 헌법에는 도모 한다로 돼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퇴일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게 진전이었다고만 얘기하기도 수도 있고 후퇴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만큼 이슈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경제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해야지 또 이 복지와 관련한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도 헌법적 규범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반복적 정치 갈등. 반복적 정치 갈등. 이 문제들을 헌법적 수준에서 어떻게 정돈해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과도한 권력 집중이 이루어진 그런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문제 의식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는 선거제도라든가 정당제도 이런 것들도 다 동반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개헌을 통해서 이런 정치 갈등을 풀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컨대 지방 분권, 그러니까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 의식들 그것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촛불 시민혁명에서 터져 나온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망 이것들을 헌법에서 다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높아진 주권의 의지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우리 헌법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경제민주화의 가치가 더 반영돼야 되고 정치 갈등을 해소를 또 반영시켜야 되고 자치분권이 있고 그리고 촛불의 어떤 국민의 주권 이걸 흔히 기본권 문제라고 열망 뭐 이런 그것을 담아내야 된다. 다시 또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결론적 질문 하나. 이게 되긴 됩니까? 시간은 2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합의된 발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찾으려면 2달 시간이 남았다. 합의 통과에는 2달이 남았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또 앞선 질문을 한번 그렇게 안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래도 2달은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합의하려고만 하면. 근데 국회에서 죽어도 못하겠다. 지방선거 때까지 동시 개헌을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못한다면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말 2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회가 합의한다면 합리적으로는 한 2월 말까지, 무리한다면 4월 말까지 하면 진행은 할 수 있고 6월 왜냐하면 6월 13일로 역산해서 40일 전에만 발의하면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2월 말 지나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90일의 시간을 다 소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의하고 공고해서 국민투표. 그 경우에도 대통령이 발의하는 길을 가도 발의해서 공고해서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국회를 또 거쳐야 국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결될지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다 시간은 90일을 보장해놓고 해야 되니까 아마 3월 15일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데드라인 아닐까 싶은데. 국회 합의 코스로 갈 것이냐 대통령 발의 코스로 갈 것이냐가 두 개의 길이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미세하게 나눌 수 있으나 종합해서 합치면 3월 15일 전에는 결국은 큰 가닥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회에서 하면 다행이지만 국회에서 못하면, 국회가 3월 15일까지 못한다 그럴 때 그럼 정부는 바로 그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못한데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제는 뭐 불가피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초벌 작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도 좀 들어가는 이런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정부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이제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 국회 논의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국회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기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 될 정도가 됐다. 국회 입장에서. 이제 한번 부분 한번 나눠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이제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 공부를 할 때 사실 국민들이 헌법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각각의 이제 쟁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들한테 이 전문에서 뭘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참 흥미롭게도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촛불 혁명, 또 60 이런 걸 했는데, 저희 조사에는 그 꽤 샘플이 많은 조사였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넣자 이게 가장 높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의 어떤 역사적 사실, 역사적 가치 또는 기본권적인 어떤 선언을 넣는 것, 그 항목에서의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에 넣는다는 거는 헌법이 지향하는 종합적 혹은 총괄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서 성립하려면 우선 자주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3.1운동 정신, 이게 가장 분명한 자주 독립의 정신이니까. 현재 전문에는 3.1운동 정신이 3.1운동 정신 들어가 있죠.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정신,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니까 그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항쟁,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3.1운동하고 4.19 혁명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역사 정신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역사 정신들을 분명하게 수록하고 담아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에 담아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 이거죠. 가령 최근에 대통령께서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최근에 어떤 건국절 논란 이런 거를 이쪽에 쐐기를 박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헌법 전문의 역사적 가치들을 정리해낸다는 것은 온 국민의 합의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하면. 그렇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확고한 좌표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죠. 언론 보도를 보고 뭐 저희가 내부 논의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자라든가 현재의 뭐 근로삼권 이런 거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자라든가 실제로 그런 쟁점이 있습니까? 또 있다면 그건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겁니까? 국민과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얘기일 텐데요. 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어떤 보편적 권리, 인권, 기본권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이란 표현보다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자는 거고. 그럼 왜 그러죠? 국민이 아닌 사람,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그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가면 우선은 외국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네. 그거는 또 역지사지하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갔을 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하면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인권과 대접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의미가 생긴다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예. 뭐 생명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뭐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가 예를 들면 세금을 냈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는 외국인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제는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노동과 근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헌법상에 지금은 주로 근로로만 표현되어 있는가요? 근로와 노동이 뭐 혼재된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핵심적으로는 근로자라고 돼 있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경우는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또는 노동자를 명료하게 하자는 주장이 존재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또 논란의 문제지만 비유컨대 기업은 경제의 시민권이 있는데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경제의 시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저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신분적 불평등 차별 이런 부분들을 헌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뭐 단지 그냥 용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 궁금해지는데 토론할 만큼 토론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찌 보면 국민, 사람, 근로, 노동 이런 상당히 가치적, 철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도 열띤 토론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주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허용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성숙, 시대 정신 이걸 어디까지 받을 거냐 담아낼 거냐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노동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여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여성에 대해.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 어떤 면에서는 정치 시민적인 어떤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란 표현은 남성이란 표현은 별로 특별히 필요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여자로 돼 있어서 정치 시민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자, 장애자 이런 거잖아요. 줄이면 장애인이 아니고 신체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우리가 성숙한 어떤 시민권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존중하는 이런 대로까지도 아직 나오지 못한 거죠. 흔히 법조문 하나도 쉽게 쓰고 한자 쓰지 말고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가자 이렇게 하는데 순수한 개념이라든가 단어의 차원에서도 여자, 뭐 장애가 있는 자 이게 상당히 뒤떨어진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잔재마저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것들이 있네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손을 봐야 할 대목들이 있군요. 그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때 특히 여야 간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관심사 1. 권력 구조에 대한 뭐 대통령제냐 뭐 대통령제도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뭐 내각제 이거에 대한 실질적 의견 분포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확 줄이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당별로도 쫙 갈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현행 대통령제 그대로 가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5년 단임에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런 대통령제를 그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대통령제를 좀 고쳐서 쓰자.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권력이 축소된 그런 대통령제로 가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 표현하면 완전한 상권 분립에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내자. 흔히 말하는 뭐 이원 집정부제니 이원 정부제자 이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내각제적인 운영에 가까운데 대통령 직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직선으로 유지하되 정부에서의 조각이라든가 주도권 이런 것들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다 운영하게 뭐 하자. 거의 실질적인 내각제.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내친 김에 완전히 내각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계산을 안 해보고 손을 안 들어봤지만 짐작하실 때는 분포가 얼마나 됩니까? 국회에는. 분포는 지난번에 한 일간지에서 조사했던 것에 의하면은 대통령제하고 이원정부제 혼합제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내각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빠지고 뭐 10몇 프로 뭐 이런 정도. 거기서 대통령제는 아까 말씀처럼 현행보다는 차라리 조금 개선된 예. 예를 들어 뭐 4년 중임이라든가 4년 중임이라든가 삼권 분립을 다시 하는 좀 더 강화된 예. 분립이 강화된. 예, 예컨대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국회로 다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뭐 일정한 퍼센트 안에서는 국회가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없애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감사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서 사실상 행정부와 이웃사촌인데 그걸 정부로부터 국회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독립시켜 놓는다거나 아니면 인사권을 지금 국무총리만 동의하게 돼 있는데 장관에서 차관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대사까지 그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확대한다는 발상을 문제구나. 결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권력 그리고 구조에.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사실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순간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가는 거니까 그걸 독립된 인사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분리시켜내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권력기관 같은 경우 국가기관의 장 같은 경우도 독립된 그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부터 추천해서 임명하게 해서 일종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해짐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제를, 더 좋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선된 대통령제 또는 혼합제 그리고 좀 적지만 뭐 내각제의 변형 이런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네. 그 무엇이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최소한 상권 분립이 보다 명료화되고 네.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권한 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정들은 거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적어도 그런 것은 없는 그런 건 그것이 없는 거죠. 대부분 국회에서는 공감되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원정부제나 네. 내각제의 경우는 정부하고 국회가 의회가 일치하고 통합돼서 운영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대통령제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정부 형태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선택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뭐 일체와 통합으로 가는 그런 운영 방식이니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의 의견 분포를 여쭈었고 각 언론에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바 또는 보시기에 아까 거는 여의도 의견이고 국민들은 대략 그 권력 구조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들은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죠. 그래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제일 높고 국민들도 꼭 현행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한 40%에서 45% 사이가 중임제 대통령으로 개헌하는 것이 찬성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35% 적으면은 한 27% 이런 정도가 현임 대통령제도 선호해요. 그것도 꽤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리고 이원 정부제가 뭐 한 25% 이내, 그 다음에 내각제가 뭐 15%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통령제 중임제하고 현행 요거를 합치면은 한 67%예요. 뭐 이렇게 가까이 그 이상 이렇게 또 나오고 국민들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국회에 어떻게든 권한이 조금 더 가는 거를 네. 그다지
해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보네요. 일단 뭐 국회에 대해서 덜 믿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경험했었고 그게 더 익숙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내각제나 이원정부제가 부정적인 출현을 했던 있고. 경우가 많잖아요. 예. 4.19 직후에 이원정부제 운영했는데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다는 경험도 있고 내각제는 주로 전두환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수단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의 이원정부제 같은 경우는 이민우 홍사덕 구상으로 군부 독재와 민주 세력 간의 그 직선제 견을 둘러싼 첨예한 투쟁 과정 속에서 야합적 오랜만에 그 기억을 네. 지금 되살려 주시네요. 야합적 타협이라는 이런 그 부정적 선입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하려면 주변에 이렇게 전통적 사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각제 리더십보다는 대통령제 리더십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하시고 스트롱 밴드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예. 스트롱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때때로 독일은 내각제로 했는데도 통일했다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도 있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큰 나라지 우리처럼 동북아에서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런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잘못하면 사회가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고 온전하는 문제로 가지 않겠냐. 일본처럼 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개혁이 좀 더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재벌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치 문화만 재생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좀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개헌 내지는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지금까지 여쭤봤고 앞으로 계속 여쭤볼 건데 중간에 한 번만 딱 세겠습니다. 네. 세간에는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 자신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개헌 구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른바 교감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현재의 대통령의 생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대통령과 이 어떤 개헌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대략 어떤 코스로 갈 것이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런 어떤 소위 얘기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교감을 나누셨나요? 저는 사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선대본부장도 하고 선대위원장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도 제가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개헌특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대위에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후보 시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동일하진 않아요. 저는 동일하다는 건 이 의원님과 동일하진 않다. 예, 저는 대통령제에서 정부 통령제로 가자. 국무총리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대통령은 2012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당시에는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번에는 국무총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판단을 그 시점에서 존중해줬고 또 지금도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건 뭐 사실이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는 없겠죠. 뭐 언론사도 아니고 네. 뭐 특종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있나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 이야기해 보는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가 좀 화끈하게 정부 통령제로 가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고 이야기할 때 꼭 대통령의 생각에 철저하게 코드를 맞춰서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궁금해서 대통령 생각이 뭐냐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굳이 뭐 대답 안 해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 생각은 그런 국무총리제죠. 그다음에 저 양원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양원제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양원제 문제는 얘기를 안 하셨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의 현재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고려한 네. 나름 자신의 견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꽤 많은 부분들도 양원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논의돼 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대통령제의 방향을 선호하겠지만 우리가 양원제라든가 아니면은 저 정부통령제를 만약에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대통령이 반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제를 벗어나서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로 간다 이럴 때는 저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사실 그런 면들이 있고요. 국회에서 완전히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각의 기본을 아시니까. 네,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동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반대할 사람들도 있고 저도 제가 개헌특위 간사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개헌특위 간사로서는 네. 지금 내 생각은 사실 이랬고 대통령 생각은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진행 과정에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그런 의견은 별로 펼칠 입장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못했고 상당히 공정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하시는 뭐 거죠. 한마디 못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통령은 그 두 가지 가이드라인 외에는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선 하나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 큰 변화 없이 정부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 외에는 저희들의 논의 과정에 맡기고 저희들의 논의 과정들 합의 과정들을 존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옆으로 좀 샜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인가에 이제 지방자치분권 말씀하셨어요. 시도지사 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안을 낸 거에 보면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짚기보다는 지방분권 국가 가령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헌법상에 뭘 두자, 뭐 지금 뭐 연방제 수준의 뭐 분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헌법상의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다든가 하면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헌법의 쟁점은 뭔가요? 자치분권과 관련한 거시적 쟁점은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은 없어요. 그건 이론이 그런데 없고. 그걸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 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중앙 집권적인 요소와 자치분권적인 요소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자치분권을 많이 가서 정말 연방제 형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비전까지 가지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거 쟁점들은 있죠. 지방정부, 연방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지역 간의 편차, 자립적 기반이 있는 데는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 데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재정적 자립의 문제부터. 그래서 그걸 그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대신에 반론은 우리 세금 제도를 바꿔서 자립, 자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뭐 세목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그걸 만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나타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서 지방재정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공간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과 자치분권을 통해서 발전하는 길이 있는데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기능, 권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유럽에 있는 강수국가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 이런 나라에 해당하는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지방정부, 자치분권 이런 것들을 해낼 때 우리가 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의 삶 하나하나가 멀리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삶의 질 이런 것들이 향상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률적 수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국가적인 어떤 지향을 밝힐 때만이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헌법적 수준의 지향을 밝혀놓자. 근데 여전히 사실은 저만 해도요. 연방제 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라고 하면 그게 뭐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방식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예를 들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이런 것처럼
고 수준이라고 광역자치단체를 보든지 아니면 아까 5개나 7개라면 경우보다 더 합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충청, 호남 이렇게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네. 범주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데서 중앙정부처럼 아예 법도 만들고 예산도 스스로 정하고 그렇죠. 예산을 정하려면 세금도 자기가 걷고 하는 그런 예산권, 입법권, 뭐 조세권 아니 그런 정도까지 가자는 뜻이 연방제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걸 역으로 그래서 아까는 큰 규정이었고 입법, 예산, 조세로 나눠본다면 네. 어떤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단지 자치분권을 좀 확대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을 중앙과 지방이 80대 20으로 쓰는 걸 60대 40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인사와 조직 구성이 있어가지고 통제하고 규정하는 것을 좀 풀어주자. 이런 정도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지방정부 이런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명령 있고 규칙 있고 네. 조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입법권이라는 것들이 아주 거의 뭐 사실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네, 거 아니겠어요? 거의 무의미한 예,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다면 그런 면에서 조례가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다면 명령이나 규칙에는 지배당하지 않는 이런 정도까지 자치 입법권을 좀 높여달라. 그 정도까지는 네. 1, 2, 3, 4, 5층 중에 한 지금 5층 밑에 이거 지하실이야 뭐야 이걸 갖다가 한 3층까지는 올려주자.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자치 조세권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지방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서 자치 조세권 같은 것들도 좀 부여해보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네. 우리가 자치분권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전세권으로 놓고 보면 주인 바뀔 때마다 방패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마다 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값 올리는 이런 것과는 좀 달리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이 보장되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한 퍼센트 이상 전세값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그 전세권이 보장되는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이제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사법권까지 부여되면 그러면 사법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연방제라고 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명실 공히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법권까지 사법권까지는 좀 경찰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재판, 네. 법원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도 개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이런 것들 예. 과정에서 예. 그거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자치 같은 게 있는데 네. 교육자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법원 문제하고 검찰 문제 이런 정도까지 가면 연방제 수준일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상태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보자 이런 거죠. 꼭 지금 수준이 됐다, 조건이 됐다를 떠나서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권까지 포함한 그런 수준의 연방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법권 문제까지는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지향은 거기까지 가져보되 어차피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이전 단계까지는 이번 과정에서 최대한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개헌과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어쨌든 패키지로 선거제도 논의되잖아요. 이거는 그 자체로 워낙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선거제도는 각종 의견도 있고 뭐 논란도 있고 과정도 복잡할 텐데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제도의 제일 문제점이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 비율을 할당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이런 정신들은 다 일치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걸 헌법에서 가치규범으로 명문화할 거냐 아니면 법률에서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았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넣자 이런 쪽으로 좀 공감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일단은 원칙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실제로도 고치자라는 주장에 힘을 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면 선거제도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고쳐가야 될 테니까. 안 그러면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그렇죠. 나올 테니까. 예를 들어 꼭 정의당만은 아닙니다만은 정의당이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뭐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입장인데 그런 비례성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장 구체적인 선거법 타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헌법에는 그 원칙을 넣는 거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네. 지금 선거법 논의는 물론 개헌특위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지금 패키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요 국면에서
개헌이 되든 안 되든 한 번은 올 상반기를 거치면서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예. 선거법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선거제도 자체만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도 있다. 선거제도 자체와 권력구조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둘 다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상반기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하겠다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만 좀 국한시켜서 보면 지금 소선거구제에 비례의석을 늘려서 더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네. 선거제도를 바꿔보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선거구제를 별도로 적용해서 그 혼합된 형태로 개선해보는 방향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는 이런 게 아니냐. 이게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의 시민사회의 공통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남는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동형으로 할 거냐 비연동형으로 할 거냐 또 권역별로 할 거냐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논의하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 선거법 문제도 개헌과 연계돼서 될 수도 있고 연계돼서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과 진짜 바라는 것은 뭡니까? 개헌과 선거법을 놓고 양자에서 어떤 개헌 어떤 선거법이 되는 걸 진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뭐가 되든 넘기고 싶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도 그 사람들한테는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회색빛이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투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해서 투표율이 높아가면 자신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역적 토대에서마저 지방선거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그건 피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급속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투표율 높아질까 봐 우선 그거는 아주 그건 싫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개헌 논의 과정을 확 개방해서 거기서 광범위한 논의를 수렴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그거를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 5,000명 규모의 원탁 토론 같은 거 하자 그랬을 때 그걸 막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히던데요. 그 한마디로 언어 도단인데 그런 핑계까지 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패배, 참패, 몰락하는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니까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권력 구조를 그 토대 속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제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이전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고 혹시 다음 후보가 될까 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들은 이원 정부제를 이야기했는데 일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 내치를 구분하는 그런 이원 정부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정부를 주도하는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 정부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 좀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거법은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상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게 제일 기본인가요? 예, 그게 뭐 지역적 토대에서 영남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최소한 2당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명분은 국회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싸하네요, 명분은.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명백하게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고 다른 당의 의석수가 늘어난다. 이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 여쭤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가 뭐 여든 야든 나라를 살리자, 정치를 좋게 하자, 또 자치를 살리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피부에 덜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 개헌을 하면 경제도 삽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는 우리가 일종의 논리 정립이 가능한가요? 경제와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헌법이 밥 주냐, 개헌이 밥 주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헌법이 밥이다, 개헌이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실제로. 예,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 새 밥을 짓는 거고 새 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면은 험밥을 먹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저는 종종 하고 그래요. 실제로 이번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서의 기본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적인 민주국가 어디에도 부럽지 않은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항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지만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헌법 체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동과 관련한 조항들도 그렇고 거기서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법에서 네. 헌법 정신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 그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문제들 뭐 고연령 저연령 이런 부분들과 그냥 일반 성인층과의 어떤 그 차별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들도 거기서 나타나는 차별들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들의 차이들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자유롭고 창의롭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벌의 어떤 권력의 줄대기 혹은 돈 주기 뭐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자유 이런 거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로운 성장 이것을 위해서 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는 하고 어떤 정부는 안 해도 네.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이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헌법에 관심 갖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낸다면 헌법이 새 밥을 짓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정치와 봐야죠. 자치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개헌일 뿐만 아니라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새 법을 짓는 개헌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네. 이번엔 더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도 담아서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그리고 거다 뭐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소득을 가지는 것보다 땅에 투기하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소득이 자산 소득이 더 높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 이상의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런 것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복지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른바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길이고 그런 등등의 길이 이 헌법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헌을 잘하면 더 좋은 경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건 당위이기도 하고 네. 실제이기도 당위이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과 노력 실제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전대협 일기 얘기 또 1987년 1987 영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헌법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보다는 큰 굵직한 거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조금 짚은 것 같은데 우리가 87년에서 얘기를 시작해서 30년이 지났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구조, 국가구조를 짜는 개헌의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맡게 된 운명 같은 그런 얘기도 했고요. 끝으로 말이죠.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당대표로서의 역할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지향과 역사적인 소명을 담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 더 내게 옳은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하고 저하고는 가치의 지향점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세력적 기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양보하면은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의지를 필요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저는 같이 충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 시장이 출마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 같이 충돌할 이유도 없고 가치에 충돌을 할 이유도 없고 둘 다요. 함께 서로 경쟁할 일도 네. 없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이런 가치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남아서 당에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박 시장께서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방향을 잡는 쪽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일이든 당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우선 당장은 직책이나 지위보다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막 물꼬가 트기 시작한 남북 관계
대화와 협력의 길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30년 전 개헌의 주체가 30년 지난 개헌의 과정에서도 실제로 조문까지 하는 그 개헌의 주체로서 그런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감당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그 제가 말씀 들으면서 87년에 6월 항쟁의 청년 학생 리더였던 이인영, 그리고 늘 김근태를 생각하게 하는 그 이인영,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몸으로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인영, 그런 우리 이인영 의원님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좋았고요. 생각하시는 대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을 잘 이렇게 풀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특히 통일과 평화에 어떤 포지션에 있으시든 간에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기여하시는 그런 역사적 소임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오늘이 이게 민주공대였는지 민주개대였는지 민주헌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지한 대학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인영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개헌 잘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을 터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공대 오늘 잘 덕분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